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시죠.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가 오발령이었다고 바로 잡았습니다만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늘 2부 보수의 품격에서는 오늘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그리고 이번 주 정치 현안들까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사건본부에서는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연인 간 폭력, 살해 사건의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목해야 할 뉴스까지 한 입에 쏙 넣어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장성철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들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디어 인권연구소 문쿨의 이봉우 연구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슈로 넘어가 보죠. 북한이 오늘 오전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죠.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위원회 NSC를 열어서 북한의 이번 시도를 규탄했군요. 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예정됐던 군사정찰 위성 네.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북한이 이 이후에 얘기한 건 뭐냐면 네. 천리마 1형이 1단계 그러니까 분리 이후에 2단계 발동기 그러니까 엔진의 시동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추진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사체가 그냥 고장이 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2차 발사를 단행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언제쯤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걸 우리 이제 군 당국이 포착을 해서 이후에 대통령실 조태영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와 또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연달아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군에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NSC 상임위원들이 이번 발사에 대해서 뭐 이거는 성공률과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네. 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심각한 도발이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공조태세를 유지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북한이 이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설명을 했고요. 미국 백악관 NSC도 이 발사를 규탄하면서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를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규탄을 했고요. 유엔에서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유엔의 결의 위반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경보 문자였어요. 이른 아침 이것 때문에 잠을 설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졸립니다. 지금도 아이고. 서울 지역에 울렸던 경계경보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텐데 저도 잠을 한 2번 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북한의 발사가 확인된 지 한 10여 분 만인 오전 6시 41분에 서울시가 이런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재난 문자가 왔어요. 네. 이게 사실상 대피하라는 경보 문자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피를 하려고 한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옷만 챙겨서 나와봤다 밖으로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행안부 홈페이지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 한번 접속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하려고 접속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행안부 홈페이지와 네이버 모바일 버전이 한때는 먹통이 되는 수준으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죠. 어디로 대피하라는지 말이 없어서 일단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네. 결국 22분이 지난 7시 3분
5분경에 행정안전부가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오전 6시 41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임을 알려드린다라는 문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 서울시가 뭔가 착각을 했구나, 잘못된 거구나 생각을 하셨을 텐데 또 한 20분 정도가 지난 오전 7시 25분에 서울시가 전 지역 경계경보가 해제되었음을 알립니다라고 또 문자를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는 오발령이라 그랬는데 네. 서울시에서는 한 20분 있다가 오발령이 아니라 발령했던 경보가 해제됐다고 또 알림 문자를 보낸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 차례 문자에 아마 이제 놀라신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오발령인지 경보가 해제된 것인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진짜 대피 문자였다면, 대피하라는 문자였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기관들 간에 좀 엇박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일산에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자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깼었는데. 대피하시라. 예. 근데 저 그 문자 받아보고 상당히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 대피하라고만 돼 있지 네. 어디로 그렇죠. 대피하라고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 받으신 분들이 이거 큰일 났다, 어디로 대피하지?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셨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왜 이런 오발성이 네.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안부 중앙통제소가 네. 오늘 오전 6시 30분에 지령 방송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에 뭐라고 보냈냐면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의 실제 경계 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 경보를 발령. 뭐 네. 이런 내용의 지령을 내린 거예요. 지령 방송을 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해명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행안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사실 위급재난 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성한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령 방송에 미수신 지역이라고 쓴 그런 부분이 백령도, 그러니까 백령 대청면 지역 중에 기술적 결함 등으로 경보를 못 받은 지역, 그러니까 백령과 대청면 지역 그 가운데에서 못 받은 지역에 있어서 거기에서 실제 경계 경보를 자체적으로 발령하라,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이 이제 전국 17개 시도에 공통으로 보낸 거라서 자동 송출의 개념이지 서울시를 특정해서 보낸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해석은 다릅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지령 방송에서 경보 미수신 지역이 백령 대청면에 국한하는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 경보를 미수신 지역이라고 한 걸 서울시는 이 백령 대청면 말고 이걸 못 받은 지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문자를 보내라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대단히 위협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울은 서울의 담당자의 판단, 경기도는 경기도의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어디는 이렇게 뭐 경고 메시지 받고 어디는 못 받고, 이거는 좀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완할 건가가 앞으로 이제 과제인데 네. 사실 뭐 지난 1월에 이 북한 무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안보 공백, 뭐 비판도 있었지만 그때도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잖아요. 네. 그때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냐는 질타가 있어서 이번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과하게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대응하려는 게 좀 컸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행안부나 뭐 서울시의 해명은 어떤 거예요? 지금?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우리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네. 그 문자 보니까 그 미수신 지역 그게 대청 이 지역, 백령 이 지역에 국한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미수신된 지역, 그러니까 이 대청하고 이 지역 빼고 미수신된 지역 서울도 포함되니까 우리가 보낸 거다, 알려드린 거다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셈입니다. 네. 우리는 제대로 대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이 상황을 왜 지금까지 몰랐느냐, 그리고 왜 예방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러한 혼선이 왜 벌어졌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받게 된 시민들, 국민들도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맞아요. 좀 파악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벌써 북한이 벌써 우리가 위성을 쐈다고 주장하는 것만 6번째고 네. 그리고 올해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벌써 10번째 발사라고 그러니까 네. 이게 꼭 이번 정부 지금의 문제만 아니고 오랜 기간 좀 이 경보 발령 그리고 내용의 문제, 내용의 구체성 이런 문제가 좀 오랜 기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번 참여에 좀 확실하게 이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 중심으로 이 경보 발령의 어떤 일사불란함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장 시찰단의 주요 활동 결과가 발표됐네요. 유국희 단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현장 직접 확인과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해오고 있는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나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시찰 결과와 함께 향후 확보해야 할 자료 그리고 일본 측과의 계속적인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비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분석 확인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지적했던 대로 네. 현장에서 봤던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국민들 앞에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브리핑해 보니까 이 관련된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프레젠테이션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설계대로 설비가 잘 설치가 됐는지 그걸 본 거고, 그 다음에 도쿄전력이 한 9만 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되는 데이터가 뭐 이 주변에 간섭이나 이런 거 없이 제대로 잘 넘어가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건데, 결국에는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시찰단이 간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네. 아니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지진이 발생한 지 12년 정도가 이제 흘러가고 있고, 또 앞으로 뭐 17년, 18년 정도 있으면은 반감기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그런 해양 방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양 방류하는 거 결국 비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시찰단의 생각은 어떠냐, 뭐 이런 질문까지 있었습니다. 뭐래요? 근데 시찰단의 입장은 뭐였냐면, 원래 시찰단이 가게 된 그런 배경과 계획, 그런 걸 비춰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결국에는 해양 방류 결정하는 일본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그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걸 보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국희 단장의 이 답변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찰단이 가서 뭐 어떤 부분을 시료 채취나 이런 걸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가서 확인한 것도 일본이 계획한 대로 해양 방류가 제대로 될지, 설계대로 되는 건지, 또 데이터상으로 이게 맞는지, 이걸 좀 보고 왔다는 거니까 시찰단의 역할 입장에서 우리는 계획대로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럴 거면 왜 갔어?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봉영 의원님, 네. 이게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 발표에 대해서 반응이 좀 어때요? 일단 뭐 아직까지 이제 뭐 여야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아직 나온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아마 지금까지 시찰단 간 이후로 계속 이어졌던 공방이 또 반복이 될 겁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제 우리 시찰단이 할 수 있는 바는 최선을 다했다고 아마 두둔을 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염수 반대 입장을 우리가 피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할 텐데, 이 민주당에서 이제 어제 나온 내용 중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그동안 우리 시찰단에게도 마찬가지고 정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방류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띄웠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2년 동안 6번 보낸 질의서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했다는 게 어제 야당을 통해서 제기가 됐어요. 네. 2021년부터 지금 6번의 질의서를 일본 원자력규제위에 보냈는데 답변을 4번을 했고, 그 4번 답변 중에 상당수의 내용은 오염수라는 표현에 반발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좀 대답해 주는 것보다는 오염수가 아니다, 우린 처리수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는데 좀 많이 할애를 했다 그러고, 이번 시찰단에서 보낸 자료 같은 경우에도, 요청을 보낸 자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관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안 준,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답변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 시찰단이나 일본에서 말했던 적극적으로 자료를 받았다 또는 주고 있다라는 게 조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우리 기관 업무라는 말은 사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할 수는 없는 말입니다. 최종적인 감독 관리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 아쉽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찰단에 여러 가지 뭐 실효성 왜 갔느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갔다 온 김에 오늘 발표에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갔다 온 김에 가서 뭘 확인했는지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 자조적인 얘기지만 방류가 된다면 어차피 방류가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류가 된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 정부가 이 바다에 대한 모니터링 계속 강화해야 되고 지금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 오가는 배들에서 이렇게 시료 채취해가지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수산물 규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 지킬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정부나 여야가 모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제거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학금 인사가 검찰에 기소된 그런 이유로 면직된 첫 사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이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전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 이걸로 검찰에 기소가 되니까 방통위법 또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고 어제 면직 처분이 제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낸 이 자료를 보니까 공소장 청문 자료 이걸 인용해서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정당성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한상혁 위원장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올게요. 법상 그 면직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본안소송하고 행정적 지청을 같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가처분 소송 바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일단 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 그러니까 일단은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이겠죠. 네. 그것은 물론이고 이제 취소 소송까지 들어갈 텐데 가처분 인용이야 이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나오겠지만 본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아시다시피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법정 공방이 길어질 텐데 오늘 한상혁 위원장이 이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도 이제 부당함을 주장을 하고 또 면직 처분에 대해서도 법이 잘못 적용됐다. 방통위법은 이제 독립성을 위해서 그 면직 기준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좀 잘못 적용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은 방금 이제 음성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방통위는 규제기관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세게 규제한다고 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권한이 있으면서 왜 규제를 안 하냐고 뭐라고 한다. 모든 사안에서 이렇게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힘들다라고 토로를 했는데 이게 사실 아마 한상혁 위원장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위원장들 다 직면한 문제일 텐데 특히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함께 사실 국무회의도 부름을 받지 못하고 네. 업무 보고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당에서는 또 노골적으로 좀 사퇴 압박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이게 방송 독립성을 관장하는 기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정치적 풍파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토로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대통령의 면직 처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공영방송의 영향력 행사 위한 수순 아니냐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방통위의 독립성부터 어떻게 좀 정치권으로 보호하느냐 이 부분의 과제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직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도 엇갈릴 거고 후임 방통위원장 누가 되느냐 이것도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요.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도로 지나기 수월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체는 돌발 구간과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남아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함안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함안 2터널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여전히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후 여주나들목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호법분기점에서 모가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수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분당 수서로 분당 쪽으로 수서 차량기지 부근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난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서울 도심 곳곳으로는 집회가 예정된 곳들이 많습니다. 주변 도로가 많이 혼잡한 만큼 가급적 먼 곳에서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종우 기자, 이봉호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하던 중에 속보가 나왔는데 방통위는요 7월 31일까지 김효재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 이슈 가볼게요. 지난주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고위직의 자녀 경력직 채용 의혹, 내부조사 결과 규모가 커져가지고 1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네, 사실 특별감사 대상은 자녀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박찬진 사무총장, 네. 송봉섭 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과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이렇게 4명이었어요. 특히 송 차장의 자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채용 공고 없이 지자체가 추천하는 비다수인 대상 채용을 거쳐 선발된 점, 이런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네. 또 범위를 이제 5급 이상 전현직으로 늘리면 의혹이 제기된 직원이 10명 안팎 11건까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께 심력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권익위와 합동 전수조사 벌이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제 감사 결과와 개혁 방안 발표하거든요.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관위 개선 방안, 이것도 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선관위가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를 받기로 해서 어제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인데, 사실 선관위가 이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해서 외부 기관의 이 어떤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안 받는다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관의 독립성 때문에. 네, 헌법상 독립기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래. 예.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여당에서 특히 이제 비판이 많다 보니까 권익위의 실태 조사는 받겠다는 입장을 이제 선회를 한 것인데, 여전히 감사원 감사는 이 기관의 독립성 때문에 법적으로 좀 어렵다. 그런데 권익위 조사는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이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이 이 선관위의 자녀 채용 관련된 신고가 접수가 돼서 채용 비리 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미 아마 이제 권익위에서는 어느 정도 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랑 논의 안 하고 전현희 위원장 독단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좀 이상해. 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제 이제 간담회가 있었고 그 전날이 김태규 부위원장이 그런 의심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문제점을 이제 문제를 SNS에 제기했죠. 문제 제기를 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전현희 위원장이나 권익위 쪽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제대로 될까요? 근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현희 위원장이 일단 고민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 신고가 접수되면 어쨌든 검토를 비롯해서 조사를 하긴 해야 될 것이고, 어제 또 의지를 밝힌 이 가상자산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도 국회가 그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권익위로 넘어오면서 권익위가 이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이 전현희 위원장의 고민도 묻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조사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뭐예요? 이제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권익위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정무직이 4명인데 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 네.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죠.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이제 부위원장이 이제 현 정부에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상호 견제하면서 이 상임위원들도, 그러니까 정무직들도 같이 조사하는 방식이 하나 있다라는 네. 거를 하나 제시를 했고, 나머지 하나는 전현직이 지금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들끼리 뭔가 갈등이나 또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이 정무직들은 아예 조사에서 완전히 빠지고 일절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 두 ga지를 제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따르겠다는 얘기를 또 어제 전현희 위원장이 했습니다. 관여 안 하고 보고도 안 받으려면 지도부가 왜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제 오히려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해 충돌 문제, LH 전수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할 때는 이제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서 실제로 이제 빠지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이 부분이 이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 문제, 그리고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될 일을 또 못하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꼭 대통령 임기에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그런 논의도 지금 되고는 있죠. 이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장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냐, 이 문제를 현 정부에서 꾸준히 또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옳은 지적이에요. 하여튼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오늘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경찰과 정부, 여당 모두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는 전망이 많네요. 네, 오늘 오후 4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민주노총이 조합원 2만 명이 참여하는 이 결의 대회를 여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16일 1박 2일 이 노숙 집회 이후에 경찰과 뭐 정부, 여당,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런 불법 집회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네.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기조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도 지금 집회 이 진압 관련된 그런 훈련도 좀 뭐 6년 만인가요? 뭐 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 노동계에서는 이 고 양해동 지대장 사망 이후에 건설노조 표적 수사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정부가 각을 세워온 상황입니다. 오늘 집회 이 상황 또 그 이후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민주노총 얘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는 불법적으로 하지 않겠다. 네. 불법은 없을 거다. 아유, 그럼요. 4시에 이제 시작을 해서 5시에는 끝낼 거다. 뭐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5시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입장이고 네. 경찰도 불법은 뭐 당연히 엄단하겠지만 신고된 이런 집회 이런 것들은 보장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법이 있다면 강제 해산과 진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희군 경찰청장이 내부 서한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눈에 띄는 유형의 폭력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과 교통체증이 더 큰 피해를 주니까 제대로 막아내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캡사이신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캡사이신 아시겠지만은 뭐 예전에 보면은 이 등가방 등짐지듯이 이제 등에 메고 이 뿌리는 호스로 연결해 가지고 이 강제 진압하고 해산을 시킬 때 그 시 참가자들한테 뿌리는 모습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고추 이 매운 네. 그 성분이 들어가서 이게 뭐 먹어도 인체엔 해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던데 경찰 쪽에서는 이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뿌려지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매워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집회 평화적으로 진행돼서 네. 노조 측이 뭐 요구하고 있는 주장하는 그것도 충분히 펼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오늘 퇴근 시간이 맞물릴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또 불법 집회로 흐르지 않아서 경찰도 캡사이신을 막 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라고요. 윤희군 경찰청장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물리적 대응을 지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정리되고 또한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뭐 이봉우 연구원 덧붙이실 말씀 있어요? 예, 사실 두 분 말씀하신 것에 저도 이제 동감을 하지만 윤희근 청장이 어제 오늘 잇따라서 조금 물리적 캡사이신 살포를 포함한 물리적 대응을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해 볼 것이 뭐냐면은 법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상황이 나타나면은 곧바로 캡사이신 살포를 포함한 해산 조치라든가 아니면은 검거 를 하라는 지시를 사실 내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희근 청장이 25일에도 그 내부 서한을 통해서 직접적인 폭력이 꼭 발생을 안 해도 네. 소음과 교통체증이 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음과 교통체증만 발생해도 사실상 검거 또는 이제 해산하라는 의미거든요. 아, 그게 그러니까 가능해요, 법적으로? 실제로 집시법상으로는 이제 경찰이 이제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는 네. 그 집회 상황 중에 특히 주요 도로에 대한 이 교통 방해 같은 경우에는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소음은 이제 조금 기준을 넘어도 경찰이 어느 정도 권고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산 대상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불법이라고 보고 단속할 수 있지만은 집회라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그렇죠. 조금 차선 넘을 수도 있고 소음 기준 같은 경우에도 뭐 심지어는 문화제를 하다가도 노래하다 보면 조금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노숙 집회나 음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소음 또는 교통체증 또는 음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민원에 경찰이 막 검거하고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회에 대해서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이 경찰이 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어떤 그동안의 헌법 정신이나 판례에 입각해서 어느 부분에서 물리적 대응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을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판단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네, 경찰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 노조도 불법적인 부분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어두운 소식인데 산업 생산과 소비가 감소세로 돌아섰네요. 네,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은 4월 전산업 생산 이 지수가
109.8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월보다 1.4%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2월 이후에 14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거든요. 결국에는 사실은 2월, 3월 좀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던 생산 활동이 좀 꺾인 모양새가 그래프로 보여진다. 또 제조업 생산이 1.2% 줄면서 전반적인 생산 위축을 이끌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고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요. 반도체 화학제품 중심으로 제조업 출하가 줄면서 재고율이 3월 117.2%에서 4월 130.4%로 올라갔는데 이게 지난 198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경기 상황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네. 물론 지금 뭐 생성형 AI 네. 이 좀 열풍 때문에 반도체 뭐 관련 회사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이게 주가 주식만 좀 화랑이고 네. 우리 서민들 우리 중산층 우리 국민들이 사실 호주머니를 뒤져보면은 쓸 돈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좀 괴리가 있는 이 상황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4월에 보니까 105.2로 2.3% 감소를 했어요. 네. 이것도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폭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격인 중사층과 소득 중하위 계층의 지난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이죠. 실질 소비가 정체되거나 뒷걸음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부 활동 재개로 해외여행 등의 지갑을 활짝 연 고소득층과는 딴판이에요. 지금 뭐 공항 가면은 그렇습니다. 많이 외국 나가시잖아요.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양극화가 조금 더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명품 시장은 뭐 화랑이라서 그렇습니다. 명품 가격 계속 올린다고 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이 발표한 이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같은 경우에는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서 여행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물가가 상승한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 양상이 통계로도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제 중위 계층과 하위 소득 계층인데 중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 중위 계층에서는 좀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위 계층에서는 또 이게 흥미롭다기보다 안타까운 지점이 네. 오히려 소비가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물가가 올라간 게 반영이 된 겁니다. 원래는 잘 쓰질 않으시는데 소득이 적으니까 공공요금이나 먹거리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 의료 지출에서도 또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왜냐하면 코로나19 기간을 겪으면서 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이 소득 하위 계층에게 지금 직격탄이 됐다. 그러네요. 소득을 특별히 늘리지도 않고 있는데 소득액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큰 피해를 본 소외 계층 그리고 소득이 좀 적은 계층 이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를 계속해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디저트송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이 바다의 날이라고 하네요. 90년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이라고 하는데 청취자분들께서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7910님, 8190님, 0566님께 모바일 치킨 쿠폰 드립니다. 바다의 날이라고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디저트송으로 바다 노래 하나 듣죠. 로비 윌리엄스의 Beyond the Sea.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mewhere waiting for me, my lover stands on golden sands and watches the ships that go sailing. Somewhere beyond the sea, she's there watching for me. If I could fly like birds on high, then straight to her arms I'll go sailing. It's far beyond the stars, it's near beyond the moon. I know beyond a doubt my heart will lead me there soon. We'll meet beyond the shore, we'll
we'll kiss just like before. Happy we'll b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저출산 문제가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지만 결혼은 계속 줄어들고 혼인 연령은 계속 올라가는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기보다는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인 자리에서 작은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구매 혼인이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널리 알리지 않고 하는 혼인을 뜻합니다. 혼인하는 것을 알렸으면 올 사람이 많았을 텐데 구매 혼인하듯 소문 없이 결혼해서 손님도 없고 구경꾼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말 속담에 두더지 혼인 같다라는 게 있거든요. 남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하고 집안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혼인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고요. 또 이 속담에는 다른 뜻도 있어서 분수에 넘치는 엉뚱한 희망을 갖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과 혼인하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동료끼리 혼인하게 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드는 비용 부담에 관한 단어도 있는데요. 혼인에 드는 비용을 양가해서 똑같이 부담하는 혼인을 마에 지읒 받침을 쓰는 맞은 혼인 또는 맞혼인이라고 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정체전선이 남해상으로 남하하면서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덥겠고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내리는 곳은 없습니다. 제주도 위주로 오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멎은 상태고요. 제주에는 오늘 낮까지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28도, 강릉 25도, 전주 29도 정도로 주로 서쪽이 덥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의 하늘만 흐린 가운데 낮까지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는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남부와 제주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루 동안 남해안과 제주 5에서 20mm, 그 밖에 남부와 충청 남부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오는 동안 천둥, 번개, 돌풍도 예상돼서 일부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그런 기온 분포가 되겠고요. 오늘 제주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니까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빌 북핵 수석 대표는 북한이 오늘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보 시찰단은 5박 6일간의 시찰 일정과 관련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찰단은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3년 4개월간 이어진 코로나 비상 상황이 사실상 막을 내린다고 선언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상황이 4월에도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를 보면 4월 수출 금액지수는 1년 전보다 16%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슈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코로나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해제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6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당장 이제 밤 12시 지나면 시작입니다. 6월 1일 0시부터니까요. 네. 오늘은 5월 31일이잖아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격리는 그동안 7일 동안 격리가 의무였단 말이죠. 이게 5일이고 의무가 아니에요. 권고입니다. 알아서 해라. 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미 확진되신 분들 5월 29일, 30일 이때 확진되신 분들도 오늘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12시까지는 의무를 지켜주셔야 되고 12시 넘으면 이제 괜찮으신 겁니다. 네.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 들어갈 때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써야 했잖아요. 이것도 해제됩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써야 한다라고 이제 공개가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헷갈리잖아요. 3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하고 입원도 할 수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이제 큰 병원. 제일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의원은 간판에 병원이라고 표기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가정의원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간판 이름으로 쉽게 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병원이라고 쓰여진 데는 마스크 쓰고 가고 의원, 가정의학과 뭐 이런 데는 마스크 벗고 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보통은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마스크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국 후 3일차에 했던 PCR 검사 권고도 사라지게 되고요.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이 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됩니다. 네. 다만 무료 백신 접종이나 치료제 무상 공급,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책은 유지가 되는데 이제 다만 유급 휴가에 대해서는 이게 또 기업 재량이에요. 그럼 이제 회사마다 편차가 크겠죠. 그러겠네요. 예, 또 학교의 경우에는 아이를 그러면 어떡하나. 등교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5일간 등교하지 않을 것을 일단은 권고를 해서 그 사이에 학교를 안 오더라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해 줍니다. 바뀐 것이 많으니까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네.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었고 네.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잠시 허용해 준 건데 그러면 이제 6월이 되면 다시 또 불법이 되냐 이런 부분에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네. 결국에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고 방식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재진 환자 또 의원급 중심으로 허용이 됩니다. 네. 다만 도서 지역 환자나 65세 이상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한해서는 네.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비대면 진료. 보통 아무리 네. 비대면이라고 해도 뭐 상처라든가 어떤 부위라든가 얼굴을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화상 통화를 원칙으로 합니다. 화상 통화. 네. 그런데 또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화상 통화 하기 어려우신 분들, 스마트 기기에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예외적으로 또 음성 전화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비대면 진료 시에 의사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차량에서 이동을 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하거나 집에서 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집을 진료실처럼 이렇게 꾸며놔도 안 되고 의료기관에서 꼭 해야 되고요. 네. 마약류라든가 발기부전 치료제 이런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빠진 게 비대면 진료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빠진 게 소아 환자예요. 소아 청소년의 이 초진 허용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이견이 큰 상태인데요. 결국에 이 아이들은 초진이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절충안으로 그러면 비대면 상담을 허용해 주겠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아이들은 또 약이 용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열이 나고 있는데 이 약을 먹여도 되는지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 지금 뭐 경련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조언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비대면 초진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율이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네. 정작 이걸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대면 진료 수가가 더 비싸요. 네. 대면 진료보다 30%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다소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나 의료기관 수익을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요. 이제 사실상의 엔데믹이다. 끝났다. 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종식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네요. 이 엔데믹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퍼지면서 네. 뭐 이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재갑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엔드의 엔데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엔데모, 대중을 뜻해서 대중 사이에 계속 숨쉬듯이 존재하는 그런 어떤 풍토병. 얘기한다는 건데 방역 당국도 위기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격리 의무가 일단 사라지고 나면 어디 출근을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이 그렇게 아파도 억지로 이제 출근해야 되는 상황.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나오고 그래서 정부도 좀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을 독려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방침인데 요즘에 병원 다녀오신 분들은 정말 체감하실 거예요. 그 봄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서 심하시더라고요. 예. 뭐 이비인후과 대기가 무슨 5, 60명 기본이고요. 지난주에 감기 환자 수가 2001년 이후에 22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25.7명으로 나타났는데 원래 보통 유행 기준이 4.9명이에요. 그러면은 4배가 넘게 뛴 거죠. 올해 유독. 그래서 많기도 하고 숫자가 많기도 하고 또 유행의 꼬리도 길어서 지금 유행이 끝날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독감뿐만이 아니라 뭐 RSV, 리노바이러스, 아데노 이렇게 급성호흡기 감염증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아무리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손 씻기, 환기시키기, 기침 예절 이렇게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넘어갈게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당포라고 합니다. 전당포 저 주위에서 본 적이 요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를 찾는 거는 그만큼 급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네요. 사실 요즘에 이 전당포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곳도 있지만 뭐 금거래소라든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SNS에서 이렇게 아름아름 가는 곳들이 많다고 해요. 금거래소라고 간판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 전당포의 역할도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런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청년들은 휴대전화나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맡깁니다. 네. 딱
딱히 담보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차량이나 집이나 이런 거. 아니 근데 솔직히 휴대폰은 그리고 노트북은 네. 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젊은 친구들에게. 근데 그걸 맡긴다라는 것은 정말 급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전당포야말로 최후의 보루인 셈이고. 그렇죠. 이 또 이용자들 중에는 금융권 대출엔 신용 기록이 남지만 전당포는 기록도 안 남아서 이용하게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커님께서는 하나를 갖고 계시니까 목숨 같은 거지만 네. 일부러 그 휴대전화는 할부로 약정을 걸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에는 순차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는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내 손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좀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구매를 하면 돈을 빌리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도 쓴다고 하는데 네. 한 전당포 주인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네. 식비가 없어서 이렇게 휴대전화를 들고 대출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전당포 같은 게 금융권이라든가 그 대출 카드론보다도 이자가 더 세단 말이죠. 예. 청년층이 이렇게 전당포를 아름아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한 손엔 담배, 다른 손엔 주유건. 주유소 흡연이 지금 문매를 맞고 있다. 이런 네.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유소를 이용하던 네. 분이 자신의 앞차례에 있는 차량의 차주가 주유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안 돼요, 진짜. 보통 이제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네요. 비일비재예요? 네, 이 영상을 확인을 해도 이 담배를 피는 분이 주유를 하던 중에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입으로 가져가서 물었고요. 주유건을 주유구에서 빼면서도 또 다른 한 손에 담배를 계속 들고 있었고, 주유를 다 끝나고 나서도 곧바로 떠나지 않고 주유소 한편에서 담배를 마저 피우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주유소다 그 셀프로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장님이나 이렇게 관리인이 안 계신 때도 있잖아요. 밤이나 이럴 때는. 그래서 관리인이 없던 상황으로 추정이 되고, 이 제보자는 내려서 좀 말리고 싶다가도 혹시 다가갔다가 이제 사고가 날까봐 내리지 못했다. 그렇죠. 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상식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주유소 직원들이랑 이런 부분에서 분란도 되게 많이 난다고요.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네. 저 대학생 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막 진짜 좀 험상 굳게 생긴 분들은 와가지고 그냥 담배를 펴요. 우리 막 못 피게 막 막고 했는데 네.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작은 불씨여도 그 주유소 안에는 나요. 눈에 안 보이지만 유증기가 가득 맞아요. 있으니까요. 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네. 이게 법적으로 주유소가 금연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중소기업중앙회 쪽에 건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그것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네. 그러한 휘발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인데 네. 아직도 금연구역으로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제도적인 미흡함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그 아파트마저도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는 맞아요. 추세인데 주유소에서 이런 게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도 좀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네. 그래서 누리꾼들 반응은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방화미수다. 네. 주유소는 물론이고 근처에 있는 상가까지 날릴 뻔했다. 큰일 났다. 이런 반응입니다. 여야 당대표 싸우지 말고 이런 것부터 좀 빨리 합의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보수를 향한 애정어린 시선으로 따가운 질책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님 격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모님. 아주 프로 진행 맡으시지 그래요. 아니요. 이번 주까지만 제가 대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아침에 위급 재난 문자 받으셨죠, 고모님?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발령이었어요. 그랬는데도 고모님은 문자 받고 어떻게 하셨어요? 난 문자 오기 전에 아침에 산에 올라가는데 사이렌 소리가 아니야 한 2, 3분? 동네에서요? 동네에서 내가 그 동네 산에 올라갔는데 세게 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은평구만 나는 건가. 그래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문자가 안 왔어요, 아무도. 그래서 그러고 사이렌 울리고 나서 한 10분, 20분쯤 지나서 문자를 확인하니까 대피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피하셨어요? 그래서 나 산 위에 있는데 대피할 데도 없잖아요. 네, 매일 등산하시죠? 예. 네. 그래서 산 위에 올라온 사람들은 또 다 내보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라고 뭐가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되냐고. 그랬더니 좀 있더니 한 10분쯤 있으니까 다시 이제 오발령이라고. 네. 그래 왔더라고요. 지금 고모님과 얘기 나누는 중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기자회견 했는데요. 서울 경보부 발령 실시간 지금 브리핑 중이었는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경위를 파악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비상 것도 아니고 이게 보통 그냥 일반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무슨 화재라든지 수재라든지 그런 재난이 아니고 이거는 북한이 미사일 쐈다는 재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대로 만약에 사실대로 대피 문자가 왔으면 이건 전쟁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쉽게 오발을 낼 수 있나? 그거 참 황당하죠. 그 관계 당국의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엇박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행안부는 오발령이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또한 서울시는 오발령이라는 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경보 해제 안내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 그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이게 진짜 실제 상황에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침이 오발령이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도 그러나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이게 그 재난 대처에 대해서 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봐야죠. 아마 오세훈 시장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개편안, 개선안 아마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정부 중앙부서의 해안부라든지 재난 담당 부서라든지 하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하고도 긴밀히 될 거예요.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건 은평구 나는 북한산 그 자락에 올라가다 들었으니까 은평구는 알고 있겠지. 우리는 은평구에서 사이렌이 돌았으니까 그래서 은평구의 구의원인데 전화를 해갖고 은평구 재난 본부에서 무슨 확인이 있었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은평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광역시와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이게 이런 거는 딱 단일 대우로 이게 맞아요. 됐어야지. 이게 각각 불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좀 엇박자 난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아주 고쳐야지.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NSC가 열렸어요. 근데 조태영 안보실장이 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북한의 위협이 위중한 상황이면 대통령께서 주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얘기도 나오는데 고모님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은 맞아요. 왜냐 그러면 북한의 이성철이가 누군가 6월 11일 안으로 발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일부터. 그리고 더구나 오늘 또 오발령까지 나고 이랬으니까 이런 시기는 좀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대통령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던데. 물론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를 하는데 그러나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하는 것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모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오전에 결과를 좀 발표했어요. 당초에 좀 기대를 하셨어요? 어떤 입장이셨어요, 고모님은? 난 뭐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러나 그 유국회 단장이 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하는 거는 뭐 물론 가수니까 20여 명이나 가서 뭐 시설 둘러봤으니까 그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핵심 그거잖아요. 오염수를 그 바다에 내보냈을 때 그 바닷물이 괜찮느냐 이거잖아요. 맞아요. 문제는. 그런데 오염수를 가둬놓은 탱크 시설 뭐 또 뭐 그 ALPS라는 뭐 알프스 오염 처리 시설 오염설 제거 시설 뭐 시설물 보러 우리가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결론은 세 가지라. 오염수 시설도 보고 거기에 갇혀 있는 오염수도 분석해 봤는데 이게 바다에 흘러 들어갔을 때 별 이상이 없다. 괜찮다.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그 바닷물을 채취해 갖고 분석을 해보고 이 정도면 뭐 문제 없다. 그냥 그 바다에 흘러와도 대한해협에 어업에 아무 지장 없다든지 그 물고기 우리가 먹어도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우리 국민들이 그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시설물 보고 이건 그거 누가 궁금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갈 때부터 시찰단이라는 표현부터 갈 때부터 그게 시찰하는 도중에 언론도 안 했고 또 이번에 그 21명 명단 발표한 거 보니까 전부 원자력 기술 연구원인가 맞아요. 거기 사람들만 들어갔다가 다른 분야에 그 전문 분야에 관계되는 교수들이나 학자들 또 연구원들 없고 한 기관에만 주로 전부 갔으니까 자기 기관 사람들 몽땅 가서 보고 오는 거니까 한계가 많았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이 그걸 쉽게 아직은 좀 그렇죠. 발표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 느끼긴 좀 어렵다. 그래 본인들도 말하기를 앞으로 더 분석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우리가 가봤는데 안전하다. AEA도 발표했듯이 우리가 봤으니까 안전하다. 이 정도면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딱 부러진 걸 우리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그냥 연구에 가봤는데 둘러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계속 자료 하겠다. 이거 들으려고 하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의 발표를 보면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더구나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게 또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또 이게 일종의 괴담 비슷한 걸 계속해서 퍼뜨리잖아요. 옛날 코아병 때처럼. 그게 지금 이미 널리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거에 불식시키려면 뭔가 좀 진짜 안전한 이야기를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고모님 항상 소통, 협치 강조하시잖아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초에 좀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 이렇게 한다고 해요. 좀 기자회견이 진짜 소통이 되려면 어떤 형식을 해야 되는지 좀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취임하고 1년이 넘었잖아요. 기자회견 하는 건 난 소통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기자회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야당과 소통을 해야 돼요. 야당과 소통해라. 이재명 당대표 만나라. 한 번도 설사 이재명은 안 만난다면 다른 야당의 원로라든지 야당의 고문들이라든지 꼭 현역이 아니라도 야권 사람들을 좀 집주로 만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야당의 상임위원장들 또 원내대표단들 당직자들도 또 야당의 중진들도 이렇게 해서 야당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국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고 야당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법안 처리를 협조 안 해주잖아요. 하나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다수를 이용해서 국회에서는 단독으로 법안 통과시켜버리고 대통령은 또 거부권 나고 이거는
뭐 국회에서 단독 했으니까 거부권 한다 이렇게 논리를 세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가 없잖아요. 아주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통은 야권과 소통을 하고 네. 굳이 꼭 이재명 대표를 안 만다 하더라도 그래도 야권의 원로들이라든지 현역이 아니라도 야권의 고문들도 좀 만나든다든지 이렇게 야권 네. 인사를 광범위하게 좀 만나서 분위기를 좀 만들고 그리고 야당의 의원들도 당직자들이 안 만나면 중진들이라도 만나든지 해갖고 좀 국회에 좀 초청해갖고 좀 식사도 하고 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마음을 진정을 야당에게 야권 인사들에게 털어놓고 근데 어렵다. 매우 어렵다 지금. 어려운 거 안다. 또 힘든다. 이게 도와달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기자회견 하는 거는 국민들인데 하는 소통이잖아요. 네. 국민들 소통 기자회견을 100번 해도 지지도나 30대 40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부정은 50대 60대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기자회견 해갖고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안 하기보다 낫겠죠. 네. 그 하는데 기자회견도 뭐 1년에 한 번 하는데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지 말고 기자회견도 하려면 아주 형식에 말은 맨날 이렇게. 말은 형식에 구애됨이 없다 하고 실제적으로 해놓고 난 거 보면 다 이게 뭐 다 맞춰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제도 없이 네. 그리고 기자들만 부르지 말고 네. 좀 언론인들도 정치인들도 불러서 네. 정말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게 뭔지를 좀 이야기해 달라. 또 그리고 질문만 받지 말고 그러면 기자들에게 언론들에게 대안도 좀 물어보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좀 본인이 잘한다 잘하고 있다 내가 다 안다 이런 걸 내려놓고 네. 내가 진짜 해보니까 힘든다. 네. 어려움이 많다. 나는 한다고 하지만은 역시 국민들은 부정평가가 50% 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네. 좀 국민 여러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가 처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소통이 되는 거지. 네. 그런 측면에서요, 고모님. 일요일 날 대통령 부부께서 동물농장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막 진영에 갈려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 뭘 잘못했냐 이런 식의 논란이 많은데 고모님 보시기에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출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좋은 점도 있죠. 뭐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뭐 예능 프로 출연 뭐 안 할 필요가 없죠. 그건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비판도 많이 받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나올 때는 비판받을 각오하고 나와야 되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좋게만 보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동물농장에 나온 거잖아요. 네. 문제는 반려견 인구가 뭐 우리나라에 뭐 1,000만 명 넘는다고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부부잖아요. 일반 연예인들이나 뭐 우리 같은 뭐 이렇게 정치인들은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 부부가 동물농장에 반려견과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많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네. 뭐가 부족해 보이셨어요? 보는 사람들이 뭐 동물 사랑하는 거 좋죠. 사랑하는 좋은데 용어 같은 것도 뭐 물론 뭐 반려견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 강아지 이렇게 애들 보고 뭐 고양이들 보고 뭐 아들이라 그러고 뭐 딸이라 그러고 뭐 아빠라 그러고 엄마라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뭐 흠잡을 거 일부러 그걸 갖고 흠잡을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저출산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강아지나 고양이 보고 아빠 엄마 하는 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그러려면 뭐 사람을 어린 아이나 어린 딸이나 어린 아들이나 사람을 입양해도 되는데 하필 이 저출산 국가에서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꼭 입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좀 사랑하는 그런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고양이하고 개하고 사랑하는 것도 좋아요. 그건 뭐 지금 뭐 그걸 갖고 뭐 흠잡을 사람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그 시간에 입양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참
뭐 딴 프로라도 나와서 하셨으면 앞으로 하시겠죠. 지금 저출산 국가에 국민들이 볼 때 아, 대통령께서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어린아이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하고 대통령께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하고 국민들 정서가 어떨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안 되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난 들더라고. 대통령실에 대한 조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입법 갈등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기현 당대표나 이재명 당대표 서로 뭐 정책 토론하자, TV 토론하자 막 이렇게 하다가 좀 잘 안 되는 분위기예요. 이런 여야 대표의 모습 어떻게 보세요? 여야 대표에게도 한 말씀 따끔하게 해주세요. 지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표로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 쳐다보기다 용산 대통령실 더 쳐다보는 거고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 쳐다보다가 사법부 먼저 쳐다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야 대표들이 다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여야 대표끼리 회담한다는 거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별 기대를 안 가져요. 아이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왜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내부에서부터 지도력이 지금 설지 않지 않잖아요. 본인이 리스크 때문에 대장동 건 때문에 본인이 재판 몇 개나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지도력이 없지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사람은 엄청 좋은 사람이지만은 대표 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김기현 대표의 입보다가는 대통령의 입을 먼저 쳐다보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다 큰 존재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거창하게 여야 대표가 회담한다 뭐 이렇게 그저 그야말로 뭐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 고문님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실무적으로. 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정책 의장이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뭐 그런 양당의 정책 위반 부서의 실무자들이나 국회의원의 실질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만나고 이런 것을 해나가서 뭔가 결과를 내야지. 아 이번에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저 야당 단독으로 하던 걸 안 하기로 했다든지 이번에 여야 대표가 만나든지 대통령의 거부권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든지 뭐 이런 결과를 내야 국민들이 여야 지도부를 신뢰하지. 그냥 뭐 힘 존재도 없는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만난다 그래서 국민들 그거 누가 쳐다보고 지금 박수 칠 사람 누가 있나. 여당 당대표 야당 당대표 다 존재감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후배들인데 좀 칭찬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칭찬은 내가 이 말이 칭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문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진짜 뭐를 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구나. 본인들이 당대표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제일 잘 압니다. 대표 뭐 누가 코치줘서 아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기들 존재감을 제일 잘 알고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뭐 법조에 걸려 있다는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당내가 자기에 대해서 반이 어떻다는 거 더 잘 알잖아요. 물론 뭐 개딸이다 뭐 강력 지지자들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갖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기현 대표도 지난번에 최고위원 2명 당원 정지 지키고 대형호철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 하는데 지지 응모한 사람들 보세요. 6명 다 원외잖아요. 맞아요.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은 최고 지도부인데 그 최고위원이 현재의 모습을 최고위원 갖고 집권 여당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이끌어간다고 보겠어요. 누가 지금 있는 최고위원들도 그런데 출마했던 최고위원들 6명인가 몇 명 다 원외라면요. 원외도 뭐 별로 그렇게 경력이 정치적으로 뭐 신뢰가 가는 그런 또 아니잖아요. 그럼 고문님 말씀은 그런 최고위원들 먼저 등록하고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김기현 대표가 어느 정도 조율을 통해서 지도부 구성할 수 있도록 좀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기현 왜 안 했을까요? 김기현 대표가. 용산하고 사의를 해야지. 이번 최고위원은 김기현 대표가 보관이 있어야지. 이번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의 중진이 지금 없습니다. 다 초짜들입니다. 다 원외입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원내 중진 한 분을 최고위원으로 영입을 합시다. 그리고 말하자면 친윤 뭐 반윤 그래 꼭 친윤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도 최고위원을 좀 추대를 해갖고 최고위원의 격식을 좀 갖춥시다. 뭐 이렇게 당 대표가
어차피 대표 본인으로 못 한다면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갖고 안 했을까요? 이번에? 했으면 저렇게 되겠어요. 왜 안 했을까요? 네? 하여튼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할 말은 많지만 그러니까 여당 최고 더구나 선거가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여당의 최고위원회라는 게 저런 식으로 해갖고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뽑힐 최고위원도 문제지만 지금 징계받은 김재원 최고위원 있잖아요. 예. 뭐 1년 당원권 정지 받았는데 어제부터 이제 방송활동 하고 있거든요. 좀 뭐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방송활동 재개하면서 개인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나 정치활동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하면서 본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고모님? 당원권 정지니까 네. 당원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돼 있지만은 네. 본인이 자연인으로서 뭐 정치인으로서 할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야 뭐 법적으로야 뭐 아무런 뭐 제한 받을 게도 없고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적절하다고 보세요? 그러나 본인이 당원권은 정지돼 있지만 당인이잖아요. 네. 당인으로서는 소위 내가 당에서 이런 정도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내가 당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까? 이건 본인이 생각. 자연인 김재원이가 아니고 네. 국민님 당원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건 본인이 좀 더 깊이 생각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경찰이 어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MBC 기자가 연루됐다며 MBC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뭐 보복 수사냐 아니면 과잉 수사냐 아니면 뭐 정당한 법 집행 행사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고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수수색 내용이 네. 1년 전에 있었던 한동훈 장관 개인 정보 유출 건 아닙니까? 네. 법에 어긋나는 건 뭐 법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그걸 갖고 뭐 시비할 사람 없죠. 네. 그냥 뭐 법에 어긋나면 조사하는 거 하는 건데. 근데 그걸 네. 개인정보 유출이 그 청문회 때 제출됐던 자료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유출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 거는 이미 방공개된 거잖아요. 네. 그거 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전혀 뭐 안 본 게 아니고. 그 1년 전에 이야기인데 네. 또 그 정보가 유출돼서 뭐 사고가 났나요? 범죄가 제2 추가 범죄가 일어났나요?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뭐 한동훈 장관인데 불이익을 당하는 뭐 그런 사고가 있었나요? 그래도 이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것은 심각한 범죄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범죄는 불법 수사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법 집행의 형식에 있어서 네. 형식에 있어서 그 불러다 조사를 한다든지 수사를 하면 되는 거지. 네. 그 건 갖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 이건 그건 불러다 조사하면 되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사를 법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1년 전에 있었던 내가 지금 말하는 그걸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이 불이익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법에 안 어긋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수사의 방법을 압수수색을 하지 언론사까지 압수수색 안 해도 본인 불러다 얼마든지 조사하고 주변에 불러다가 조사하고 수사해도 되는데 굳이 네. 언론사를 압수수색을 하느냐. 가뜩이나 MBC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당연히 MBC에서는 MBC 탄압 아니냐 길들이기 아니냐 하고 그렇게 나오죠. 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네. 그게 아닌데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그런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면 네. 이게 국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네.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해가는 데 있어서 작은 문제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이 정치는 꼭 법치만 하는 법치대로 해야 되는데 법치 전에 해야 될 게 덕치입니다. 네. 덕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문제도 그 뭐 임 기자가 누가 불러다 조사하고 수사하고 네. 뭐 사실대로 얼마든지 조사가 할 수 있는데 그걸 갖고 권한이 있다고 해서 절차가 있다고 해서 법에 규정됐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이건 글쎄 뭐 꼭 좋게만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다이지만은 내 여당 눈으로 볼 때도 여당 아닌 것 같아요, 고모님. 그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갈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의 시각인데요. 기소된 것만으로 면직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상혁 위원장은 법정 대응한다고 하고요. 이 면직 처분 어떻게 보세요? 뭐 그야 법대로 뭐 절차대로 한다는 거니까 그야 뭐 법에 뭐 면직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하자가 없죠. 그야 뭐 어차피 기소되고 하니까 논란은 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법 아니면 방통위 설치법. 그러니까 이제 면직 절차는 그건 뭐 대통령실에서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임기가 2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2달 남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있고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제가 정부에 있어봤지만은 정권이 바뀌면 그만둬야 될 자리가 3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요? 예, 국민권익위원장, 네. 방통위원장, 네. 평통 수석 부의장. 예. 3자리는 네. 왜 그거는 정권에 바치면 그만둬야 되냐 그러면 그 자리의 임무가 다 정권과 관계된 임무예요. 정권의 각 부서와 협조를 받아야 될 임무예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해봤잖아요. 네. 국민권익위원장 일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각 부서가 협조 안 하면 안 되죠. 일이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장이 전 정권의 국민권익위원장인데 새 정권이 바뀌었는데 업무 협조가 잘 되나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뭐 법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뭐 왜 임기 보장 안 하냐 그런 걸 다 떠나서 정치적으로 그 중요한 자리는 그만두는 것이 그게 정치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내가 볼 때는 사실 그만뒀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굳이 뭐 법적으로 해갖고 면직까지 하고 기소까지 하고 재판까지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 일찌감치 아이고 정권 바뀌었으니까 여러 언론기관 협조라든지 정부의 협조를 봐서 나는 물러가는 게 좋겠다고 물러갔으면 좋은데 또 그러나 뭐 임기제 공무원이 내가 임기 채우겠다 하는데 그걸 갖고 또 시비 걸 사람도 없어요. 또 억지로 쫓아내는 것도 무리가 있다. 쫓아내기도 못 쫓아내게 돼 있어. 지금 임기 갖고 뭐 내 임기 채우겠다는데. 아니 근데 그 고모님 이게 좀 한상혁 위원장 면직되면 고모님한테는 좋은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뭐 생각도 드는데. 근데 뭐 좋아요. 왜냐면 이제 부위원장이 7월 31일까지 고모님 잘 아시는 김효재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고요. 또한 이명박 정권 때 같이 계셨던 또 이동관 수석이 후임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떠세요? 물론 내하고 친한 사람들이 다 된다 하더라도 그 친한 사람이 되는 거하고 내하고 뭐 이해관계가 있나요? 뭐. 방송 출연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고 방송 출연 그거 아니고도 뭐. 아니 그런 건 떠나서 내 개인이 내 개인으로야.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동관 수석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유력해진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신문보에 나오대요. 네.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뭐 실력도 있는 사람. 눈치 보시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런 건 아니죠. 내가 뭐 이 나이가 눈치 볼 나이는 아닌데 뭐 좋은 사람들인데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좀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고모님. 오늘 고모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고모님과 여러 현안 짚어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사요.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이게 우울하고 참 무서운 얘기를 우리 프로파일러님하고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연인 간 다툼, 폭력, 살해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범죄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가 궁금한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26일 날 금천구 시흥동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든가 28일 안산에서 벌어졌던 살인 사건, 28일 마포구에서 벌어졌던 강금 사건 같은
이게 보통 이런 걸 그러니까 관계성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말하자면 이 관계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성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연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연인을 가장한 뭐 연인이라고 하는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어떤 친밀한 관계들이 현대 사회로 올수록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과거에는 가족이냐 아니냐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폭력이냐 아니면 뭐 가족 내 폭력이냐 아니면 다른 뭐 일반 폭력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삶의 조건들이 바뀜에 따라서 관계성 폭력들이라는 것이 확장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가족 내에서 어떤 뭐 아내 폭행 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부 폭행 같은 형태는 감춰진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회가 확장됨으로써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 드러나는 것이 형법적으로 이제 신고되고 사건화되는 그 과정의 과도기 정도라고 지금 시대를 아마 규정하면은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이런 관계에서 폭력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은요, 이 관계성 범죄가 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예. 그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그 통계랑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2020년 경찰청에서 교제 폭력이라고 이제 규정한 네. 2020년 8,982명에서 2022년에 12,841명. 그리고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에서 2020년에 19,000. 근데 네. 1년 만에 이제 57,300 정도로 3배나 네. 늘었거든요. 이게 왜 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과거에는 신고를 안 했거나 못 했거나 한 것이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과거에는 그것이 폭력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것이 규정되는 겁니다. 범죄라는 것은 이 인식이 안 되고 규정이 안 됐던 것이 이 어떤 카운트되는 숫자화 되는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폭 늘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점차적으로 어떤 것이 늘어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단지 그게 어떤 범죄자, 어떤 범죄다, 어떤 범죄 유형이다라고 할 뿐입니다. 네. 근데 왜 늘어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권리의식이 확장이 되고 네. 그 권리의식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게 됨에 따라서 각각의 형태의 어떤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를 이제 뭐 지켜주십사. 그러니까 형법이 지켜주십사라고 하면 어떤 입건수가 늘어나는 거죠. 과거에는 그것이 폭력인지 아닌지 애매했다.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는 어떤 그 이 부부 폭력 같은 경우는 사실 드러내기도 부끄러워했고 그런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없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적 변화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제 폭력의 범죄 유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은 아마 이거를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나도 이게 범죄를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범죄 유형, 그러니까 형법상으로는 폭행, 성폭력, 주거침입, 살인, 감금 같은 죄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형태적으로 보는 것은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 경제적 학대, 신체적인 어떤 뭐 잡아 끌거나 밀거나 이런 것들, 협박, 언어적인 거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그럼 연인 간의 폭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한다든지 아니면은 큰 소리 말로 치거나 큰 소리까지도요? 큰 소리 쳐갖고 막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갖고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거나 그런 어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시간마다 너 보고해. 계속 카톡이나 톡 보내는 거 이것도 역시 폭력입니다. 그렇습니까? 참 이게 폭력의 유형이 정말 다양하군요. 현대 사회는 굉장히 확장돼 있고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모든 방법이 다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위협을 느끼고 있어,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이거라면 이거는 폭력으로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중에서도요. 지난 26일 발생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 보복살인 사건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로 가해자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도 같은 날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더욱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발생은 26일 날 새벽에 발생했는데 이게 발생한 게 불과 한 2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21일부터 이제 어떤 폭력적인 형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피해자가 47살의 여성이고 가해자가 33살의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 둘 관계는 글쎄 연인이라고 하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집에서 같이 지냈다 정도인데 그걸 뭘로 규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삶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이게 꼭 동거다, 사실혼이다, 아니 이런 거 법률적 이혼 이런 것을 규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21일 날 이 집에서 나가 주십시오라고 피해자가 얘기를 했고 가해자는 그것에 앙심을 품고 4일 동안 주변을 맴도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고요. 예, 예. 네. 나이가 가해자 남성이 33살이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5월 26일 날 새벽 4시쯤에 PC방에서 이렇게 만나갖고 뭐 이제 잘 타일러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5시 37분에 새벽에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지구대에서 출동을 해갖고 지구대로 연행해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갑니다.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묘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이 가해자를 6시 10 몇 분쯤에 그냥 내보냅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금천 경찰서라든가 이 사건을 보는 왜 그랬을까라고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고요. 그 뒤에 1시간 뒤에 7시 몇 분쯤 10 몇 분쯤에 피해자를 내보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가해자가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은 그런 거죠. 이 가해자가 그래도 어디 있는지 혹시라도 뭐 보복행위를 할까봐 당신 어디 있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로 어디 김포쯤에 그냥 드라이브 가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PC방에 신고된 거기에 그 피해자의 차가 있었는데 네. 거기로 올 줄 알고 숨어 있었다가 네. 흉기로 피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습격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예.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가 왜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은 보통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가해자부터 내보냈을까? 네. 그러니까 가해자를 내보내면은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맴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피해자를 내보내면 보호 조치 없이 내보내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근데 물론 경찰도 할 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했다. 근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네. 위치 추적할 수 없어요? 불법인가요? 이 상황은 어떤 범죄냐에 따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경찰이 이 상황을 어떤 범죄로 의유를 했는가가 문제입니다. 네. 이거를 가정폭력 상황이냐? 근데 이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스토킹 상황이냐? 스토킹을 했다고 하는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단순 폭행밖에 안 된다. 그럼 단순 폭행을 긴급 체포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임의 동행 형태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의 항변이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분명히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해봤다. 이 21개 항목을 통해서 했는데 본인들이 판단하기는 위험성이 낮았다. 그래서 내보냈다. 근데 그 내보낸 시간이 5시 37분에 네. 연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6시 11분에 내보냈어요. 네. 그럼 그게 30분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그럼 112 신고돼 갖고 경찰차 출동하고 데리고 오고 그러면 조사를 도대체 몇 분을 했다는. 이게 5분 정도밖에 10분밖에 안 된다면. 형식적이었다.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또 다른 지적이 있는데요. 가해자가 위험성 체크리스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그걸 못 걸러내요? 거짓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강제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없어요? 지금 이것은 그러면 내가 거기를 맴돌았습니까? 안 맴돌았는데요. 그리고 당신 그거 어떤 뭐 때리려고 했습니까? 아니 때린 적 없는데요. 그럼 다 이 CCTV 까고 추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간엔 그게 5분 동안 뭐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가려내기가 어렵다. 근데 그건 이제 경찰의 변명이라고 하는 거고 많은 전문가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물어보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무슨 체크리스트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판단에서 이거 점수를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는 가장 문제가 이 사건의 판단의 코드를 왜 지구대로 코드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고가 됐어. 그러면은 지구대에 누구 출동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지령실에서는 이 사건이 대충 어떤 사건인지를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게 단순 폭행부터 약간 가정폭력 사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 판단을 왜 지구대에 맡겼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지령실에서 요걸 좀 상의해서 처리했다고 하면은 지구대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면은 경찰서로 데리고 와서
그랬다. 그러니까 지구대에서 이걸 처리하면 공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형식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제 판단입니다. 그 하나의 지금 경찰에서 한번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연인 사이에서 폭력이나 살인 등으로 사태가 커지기 전에 알아챌 수 있는 시그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보통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지금의 행동과 약간 바로 전후의 행동에 있어서 급격한 폭력성이 보이는가에 대한 그 훈련을 지역경찰한테 꾸준히 하라고 합니다. 교육을 시켜라.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역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을 그분들한테 사실은 요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경찰서의 담당관이 거기에 바로 나가서 이 사람이 판단하게 했으면은 오히려 여기까지 되지 않았을까. 분명히 어떤 시그널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씩 손을 뭐 여기 좀 움츠린다든가 아니면 눈빛을 돌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프로파일러들은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여청과라는 이런 담당 수사관들한테는 이런 어떤 전문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판단하지 않고 지역 경찰한테 판단하게 했으니까 문제는 그 판단을 이 사람들은 편의적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업무 편의 쪽으로 물론 그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편의적으로 그냥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서 사건 콜백을 그러니까 사건을 처리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은 쉽게 된 거죠. 그러니까 편리하게 간 거죠. 프로파일러님 보시게요. 지금 국회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 법적 보완 2년 넘게 계류 중인데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권인숙 의원이나 박강원 의원, 김미애 의원 같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영역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과 스토킹방지법 상의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든 지금 이 행위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연인 혹은 연인이었던 연인인 척하는 사람들의 이 폭력 행위의 것을 포괄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KT법 같은 건인데요. 그러니까 가정폭력방지법 상에 연인을 포함시켜서 신변 보호를 확실히 하고 영장 없는 체포도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 김미애 의원이나 권인숙 의원은 이 안을 내왔는데 국회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돼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의원들이 지금? 오늘 중대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니 그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프로파일러 마지막 질문으로요. 다른 나라들은 이 교제 폭력을 어떻게 좀 다루고 있는지 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걸 이제 폭력으로 생각합니다.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단순히 투닥투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생명의 위험을 가질 수 있는 폭력으로 정의해서 심각하게 보는 것. 이게 이 사건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기준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도 폭력으로는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고는 있지만은 현실에 수사사법당국은 그렇게 처리하는 관행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신고하기가 힘들면 제3자가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근데 아동학대법이라든가 이런 게 의사한테 부가 어린이집 교사한테 부가하면서 그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들한테 위험을 자초하게 한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고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신고해갖고 아동학대 많이 잡아내고 있고 연인 교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의 시각을 바꾸게 되면은 분명히 이런 폭력은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옆집에서 막 우왕쿵쾅 막 퉁탕퉁탕 큰 소리 나고 막 물건 뽀개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옆집에서 이웃이 저기 부부싸움 하는 것 같아요. 폭력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신고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신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죠.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게 해야죠. 지금 현재 그런 장치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함께 사건본부 함께 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장성철이었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